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앤드류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굉장히 한국 증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전문가 중 한 분이신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한 3달 정도 되셨죠? 네, 출연해 주신 지? 네. 한 3달 정도 됐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이제 6월 정도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코스피가 좀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름에 이렇게 올랐다가 요즘 다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하락장에서 이 투자를 잘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상승장 때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락장에서의 그 투자 조언 같은 것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는데, 코스피가 이제 어제 2200 아래까지 떨어지고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를 좀 이겨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분위기가 좀 반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 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 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잘 나올 것 같은데 이 뒤쪽 살짝 봐주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8가지 이제 키워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유럽 위기, 한국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미국 금리 인상, 미중 갈등 심화, 강달러, 반도체 위기, 인플레이션, 미국 중간 선거, 이렇게 9가지 지금 약간 증시에서 크게 화두가 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키워드들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면은 어떤 거를 이사님 뽑아주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다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플레거든요. 이거부터 해서 이렇게 간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 물가 피크아웃 좀 치고 있어서 저는 일단 요거 강달러 떼주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가장 큰 요게 이제 한 가지 있고, 강달러 먼저 뽑아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역시 경기 침체, 그 우려가 되는 것 같고, 물론 다 중요하긴 한데요. 다 좀 파생되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좀 큰 흐름상으로 좀 요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중 갈등 심화. 요새 주식 투자할 때 또 정치를 공부 안 하면 그렇죠. 안 되는 또 시기라서. 뽑아주신 3가지는 강달러, 경기 침체, 미중 갈등 심화,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천천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좀 되게 다양한 미국이 정책을 썼는데 그 중에 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자유무역이고 이렇게 중국이 이제 공급망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인플레가 오기가 힘들었죠. 워낙 또 저비용으로 이렇게 공급들을 하니까.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어쨌든 우리가 그걸 부인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신냉전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이 중국을 키워줬죠. 사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의도적으로 키워줬는데, 이 키워주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처럼 자본주의 국가로 완전히 바뀌고 이제 정치 체제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로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근데 이제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2008년도 그때부터 사실 좀 싹이 텄던 게,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이제 굉장히 이제 우습게 안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미국은 되게 힘들었는데 중국은 금융위기 때도 성장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별것도 아닌 나라네, 이제 이렇게 좀 콧방울 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면서 미국과 이제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좀 갔던 것 같고, 미국도 잘 알죠, 그거를. 그래서 그게 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거는 사실은 이제 시진핑 집권 후에 트럼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몽. 중국은 이제 미국과 이제 패권 국가를, 그러니까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나눠 갖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완전 도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용납을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게 됐던 거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왜 저렇게 반도체를 중국 못 만들게 하냐. 반도체 만들면 중국몽이 완성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옛날 우리 농사 짓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최첨단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여기서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미국은 아는 거죠. 중국이 여기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아직은 못 나는 용이라고 했을 때 여의주를 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여의주가 사실 반도체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반도체를 만약에 자기네가 직접 다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를 중국은 못 만들거든요. 그쵸. 뭐 아시겠지만 중국 네. 아니 미국이 아예 장비를 안 주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대결 구도가 앞으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이게 더 심해졌어요. 결국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한 축. 네. 이제 원래 유럽하고 중국은 서로 되게 친했어요. 서로 그쵸. 되게 친했고 네. 교역량도 되게 많아요. 싸울 이유가 별로 네. 없으니까. 독일하고 또 중국 관계 되게 좋았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국이 1대1로에서 종착지가 거기 유럽까지 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건데 이번에 이런 어쨌든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럽도 이제 중국과 좀 선긋기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경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투자 좀 그 포인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해결될 이슈가 아니라 러시아 전쟁 끝난다고 이게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미국과 오. 중국, 그 옆에 러시아, 네.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우리 까지. 한국은 어디로 갈 거예요? 그쵸. 우리 선택의 한국은 시간이 오고 있지 않나요? 근데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그 뭐죠? 인도 네네네.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네. 일단 대통령은 참여하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로 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미국 쪽으로. 쪽으로. 예. 네. 그러면 미국 공급망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근데 미국도 그걸 왜 원하냐면 일단 중국을 일단 다 빼버릴 거예요. 네. 모든 공급망에서. 그렇겠죠. 지금 뭐 네. IRA 법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 네. 배제잖아요. 그쵸. 모든 게 중국 배제더라고요. 근데 자기네가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 한국, 그다음 뭐 일본, 네. 인도까지 지금 끌어들이는 네.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반도체 배터리입니다.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공교롭게 또 한국이에요. 어쩌다 보니. 네. 그래서 이 두 개 산업이 이제 메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안 좋지만 너무 네. 힘들어하지 마시고 결국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그 중국을 배제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 이게 심화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안에서 물론 우리가 피해보는 것도 많아요. 뭐 네. 중국 소비주라든가 그 다음에 일단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들한테 당연히 피해지만 또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중국과 경쟁하는 제조사는 이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 미국이 키워주니까. 예. 네. 옛날에 뭐 아마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 미국이 네네. 독일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키워줘요. 소련을 경제하려고. 소련 견제 상대로 이쪽을 예. 원래 사실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공교롭게도 전범 국가들이잖아요. 예, 전범 국가들인데. 근데 이쪽을 이제 띄워주는 거죠. 이쪽 제조업을 해서 소련과 이제 대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 나라들이 엄청 커졌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네. 80년대 일본 견제했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너무 크니까. 근데 일본은 깨갱했죠. 네. 근데 말 잘 중국은 그게 들었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고 거기서 한국은 사실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네. 양자택일을 그러니까 둘 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아, 이게 뭐 반반, 현실입니다. 뭐 옛날 이런 거안 돼요. 광해군 뭐 이런 것처럼 중립 외교 뭐 네. 이런 거 안 되나요? 뭐 양념반 네. 그거 안 돼요. 호라이드반 안 되고 반드시 그러니까 폴 크루그먼이라는 그 유명한 그 네. 미국의 교수도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번에 그 매일경제 주최한 그 매일경제 세계 지식 포럼에 포럼에, 세계 네. 지식 포럼에서 인터뷰한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네, 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한국은 어딜 선택해야 되냐? 아니 어딜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뭐 둘 다 할 수는 없다.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쪽인데 지금 뭐 누가 봐도 미국 쪽이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뭔지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망가지고 안 좋지만 네.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영원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 윤조 센터장님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그 종말론적인 사고보다 순환론적인 사고로 투자를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꺾이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결국엔 꺾였으면 또 올라가는데 네. 이 나중에 시장이 또 순환해서 올라갈 때 주도주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에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회사. 네. 그러면 그리고 아무거나 만드는 기업은 안 되겠죠. 그렇죠. 미국이 네. 원하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유럽도 인권 문제 들어가지고 이제 인권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증명된 국가에서 생산된 건 앞으로 수입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의 중국 신장 겨냥한 지역을 거 아니에요? 겨냥한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전 세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럽은. 네. 근데 사실 중국 겨냥한 거죠. 네. 이거를 했다는 건 이제 중국하고도 선긋기를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유럽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 지금 중국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네. 유럽도 보면. 네. 그러면 서서히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이 됐건 그게 대만이 될지 모르지만 네. 점점 다변화하고. 그래서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국가 어디예요? 대만, 인도잖아요. 인도? 아, 그렇죠. 인도가 지금 네, 맞아요. 굉장히 네. 저도 깜짝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네.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중요한 국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맞짱 뜰 수 있는 그쵸. 인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네. 가져가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 대리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독일과 일본처럼. 그래서 지금 이런,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고선 지금 투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정치 관심이 없었는데.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한국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수혜받았지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신문을 보시건 네. 좀 계속 공부를 하셔서 그쪽 산업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장기 투자하면 지금 뭐 손해들 다 많이 보셨겠지만 네네. 저는 그거 이상의 또 수익을 나중에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 반도체 2차 전지가 제일 근데 먼저 지금 떠오르긴 보면 하죠. 이제 네. 2차 전지는 그래도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는 되게 안 좋았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2차 전지는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사실은. 네네. 근데 우리나라 2등이잖아요. 네. 근데 1등을 앞설 수가 있게 된 거죠. 미국이 우리를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서 우리가 네. 이길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고 네. 대체제가 돼버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기는 뭐 강달러니 금리 인상 필요가 네. 없어요. 그냥 일단 무조건 깔아야 네. 되니까. 근데 반도체 좀 달라요. 이미 반도체는 뭐 다 대중화됐고 그쵸. 세계 업체가 과점하고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메모리에서는. 메모리에서. 네. 근데 중국은 아직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중국이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네. 중국이 1등인데 우리나라가 2등 했으면 만약에 반도체 폭등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한국이 다 지금 압도적으로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뭔가 반사이익을 얻을 게 사실 없어요. 네. 예, 중국 쪽. 오히려 지금 당장 그렇구나. 보면 네. 잃을 게 많아요. 저러다가 중국 시장 없어지면 어떡하지?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2차 전지는 다르게 움직였고 또 반도체는 지금 금리에 또 민감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IT 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반도체가 안 좋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 입장에서 제일 위협적인 건 중국의 반도체 굴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벌써 YMTC에 뭐 낸드 공급한다는 얘기도 네네네네. 있었고, YMTC가. 네. 무서운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몇 년 후에 D램까지 만약에 얘네가 만들어 버리면요. 우리 한국은 중국 시장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전체 반도체 절반이 중국 쪽으로 가거든요. 그 정도나 많이 가는군요. 그 이게 충격적인 밸류에이션 할인이 들어가요, 나중에 잘못하면.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런 이제 조치는 우리나라 반도체한테 굉장히 호재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보이죠. 네. 단기 악재만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림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2차 전지는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고도 사실 찾아보면 많아요. 뭐 태양광도 있을 거고 중국을 그쵸. 대체할 수 태양광도. 있는 충분히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산업에서 계속 좀 고민해 보시면 그래서 결국 제조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자동차 쪽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 환율이 좀 튀고 했을 때 좀 수출 수혜죠?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죠. 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근데 또 계속 유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유럽에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유럽에서는 경기 위기로 인해서 과연 이 자동차를 유럽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네. 그리고 환율 효과에 의한 환차익 이게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차는 사실 이제 좀 되게 현대차 그룹의 포지션이 이제 참 애매하긴 한 거죠. 애매하죠. 순수 전기차면 상관이 전혀 없는데 내연기관도 같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다행이라면 요건 또 다행이에요. 뭐냐면 현대차가 중국에서 잃을 건 없어요. 점유율이 없기 때문에. 아예 네, 없나요, 거의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현대차가 중국에 잘 나갔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좀 뭐 네. 불매 운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사드 터지고 네. 그러면서 또 중국도 자기네들이 뭐 이제 자동차 상하이 모터스도 네, 있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현대차랑 비슷한 이제 경쟁을 하니까
현대차 판매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현대는 이제 중국에서 잃을 게 없어서 미중 간의 다툼에서 크게 잃을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좋은 포인트죠.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강달러 최대 수혜 업종이죠. 네. 누가 뭐래도. 왜냐하면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자동차는 달러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강달러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고, 근데 다만 이제 유럽이 지금 안 좋으니까 유럽의 자동차 시장이 좀 꺾이는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유럽 시장이 막 좋은데 현대차만 안 팔려요. 이거는 데미지가 심각해요. 아. 얘 뭐야, 얘 경쟁력 없네 네. 이제. 근데 지금은 유럽도 다 망가져요, 같이. 그쵸.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도. 왜냐 아이오닉 5 상품성 워낙 좋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물론 전체 생산량으로 봤을 때 뭐 유럽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그 현대 기아의 점유율이라든가. 점유율이 네. 유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경쟁력 약화는 아니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경쟁력 약화가 제일 문제 문제. 네. 이거는 그냥 단발성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전기차 팔리는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미국인데 네. 미국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팽당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IRA 법안에 네. 아니 조지아주 공장까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와서 악수하고 다 아니 했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솔직히 네. 그 뉴스 보면서 뭐 왜 화가 났냐면 이 첫 번째가 우리 정부가 너무 대응을 안일하게 한 거 아닌가. 좀 그렇죠. 예. 아니 이거 왜 대응을 안 했지? 네. 이런 걸 왜 몰랐을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한테도 좀 열받는 게, 아니 FTA 체결을 했잖아요 서로. 네. 그럼 체결을 했으면 그 체결국에는 혜택을 좀 줘야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두 정부에 다 좀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어쨌든 지금 현대차가 중간에 좀 껴가지고 이러지도 네. 저러지도 못하는데. 애매해졌죠. 예, 어쨌든 지금 뭐 현대차가 이걸 극복을 해야죠. 네. 미국 시장은 포기 못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 결국 방법은 미국 현지 생산 빨리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지 생산을 하되 24년도 하반기니까 좀 시간은 남았으니까 결국 현대차 그룹이 좀 희생을 좀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으니까 네.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는요 자동으로 할인 들어가요.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쵸, 싸져요. 네. 미국 차보다 네, 싸게 네. 팔 수밖에 없어요. 할인을 안 해도 예, 할인이 들어가요. 자동 할인. 네. 근데 그만큼 현대차가 비용 보전해주면 돼요. 보조금 못 받는 대신 환율로 수혜를 받잖아요. 요만큼. 네. 요만큼을 만약에 미국인이 아이오닉 5를 사요. 네. 1,000만 원 못 받죠. 네. 그냥 현대차가 그냥 보전해주는 거죠. 아, 저는 약간 그게 그냥 나은 것 리베이트식으로? 같아요. 당장 네. 1년은 손해 보더라도. 왜냐하면 1년 동안 차 안 파는 것보단 그렇게라도 파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쵸. 네. 1년 그냥 날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나는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정부도 지원 안 해주고 그냥 이 상태로 많이 가요. 그러면 1년 동안 전기차 못 팔아요. 네. 보조금 1,000만 원 안 주는데 사겠어요? 그쵸. 안 사요. 저 같아도 안 사요. 안 사죠. 네. 당연히 테슬라 사겠죠. 그쵸. 그러면 그걸 만회하려면 현대차가 그냥 차라리 미국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자기가 직접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것도 효과가 있냐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현대차 괜찮다. 이렇게 보조금 못 받으니까 네. 자기 돈 줘서 주네? 그럼 그게 내일에 또 남아요. 그쵸. 여긴 네. 진짜 서비스는 진짜 좋은 회사다.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억울하니까 나 안 할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강달러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으니까. 예, 옛날에 진짜 약달러였으면 이거 못하죠.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어도 상황에서 못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희생할 만큼 또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아. 뭐 저보다 현대차 그룹이 더 고민하겠죠. 그렇죠. 예. 하겠지만 손 놓고 있는 건 절대 안 된다. 예. 뭐라도 지금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판매 안 하고 날리면은 그 소비자들이 다른 데 갔다가 다른 데 가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아니, 없잖아요. 안 와요. 네, 돌아온다는 보장이 예, 없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GM, 포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미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그럼 글로 가버리면 그 고객 뺏기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네.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진짜 전기차 시대 열려요.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조금 다 들어가잖아요. 네, 다 들어가죠. 예. 전 그럼 세계에서. 미국 사람들도 안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야 이거 싼데 생각보다. 그냥 기름값보다 훨씬 싸요. 예. 그럼 이제 전기료.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할 요인이 생긴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현대차도 좀 고민을 좀 잘하셔가지고 정말 좀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도요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죠. 이걸 놓치면 안 네. 돼요.
도요타하고는 지금 도요타는 2024년 돼야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간 기회를 차이가 놓치면 또 있구나.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제조업이 좀 외면을 받다가 요즘 다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안 가는 이유도 사실 네.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제 뭐 나중에 금리가 꺾이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성장이 안 보이거든요. 금리를 떠나서 이미 성장을 코로나 때 했는데 그 이상 성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잘 안 보이죠. 그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두 종목이잖아요. 그런 인터넷 기업들, 뭐 게임주 이런 데도 많은데 그런 쪽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애들이 좀 주가가 반등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맞춰진다면 그런 걸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개별 기업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별적인 게 있고 이제 전체 매크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이 성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터넷 회사라고 치면 네이버든 카카오든 어느 사업 분야에서 하나 딱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카카오가 더 성장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뭐 전국이 그렇죠. 이미 다 쓰고 있는데 네. 차라리 뭐 어느 뭐 동남아 국가에서 막 대량으로 쓴다면 모르겠어요. 네. 새로운 시장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쉽지 때문에 카카오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카카오톡도 오픈 채팅방에 뭐 광고 낸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성공할지 지금 모르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고. 네. 그리고 요즘에 해외 쪽으로도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죠. 근데 아직은 성과는 없어요. 그렇게 이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근데 그게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웹툰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그게 하더라고요. 나오면 뭐 주가는 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개별적인 이슈고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금리가 인하돼야 됩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주는 계속 할인받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점도표 보면 2024년에는 금리가 꺾여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동결로 가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물가가 많이 꺾이잖아요. 그럼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요. 네. 올해는 좀 쉽진 않다. 올해는 근데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올해 쉽지 않아도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나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네. 이미 아무도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더 나빠질 것도 없고 금리가 4.5 올라가는 거 다 알아요. 네. 그럼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결국 시간 지나면. 그게 있고 그리고 이 인터넷 회사들이 인력 얼마나 많이 충원했어요. 인건비. 그랬죠. 인건비 일단 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인건비를 올려놓으면요. 이렇게 올리고 계속 이러진 않아요. 이제는 조금씩 인건비 증가율이 둔화돼요. 그러면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률이 아, 둔화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을 본다면 저는 지금 뭐 인터넷 관련주들 이거 사가지고 몇 배 내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년도에 또 의미 있는 반등 한 번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도 미리 투자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투자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아까 제조업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 반등은 노려보자. 근데 보통 이런 기업들이 반등 나오면 저점에서 한 50%도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장기 투자로 꾸준한 수익인데 그건 좀 어렵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인내심을 발휘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앞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국 저는 좀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게임주는 좀 다른 게 각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게임이. 그쵸. 그래서 게임주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스케줄 봐야 돼요. 그 신작 게임. 근데 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 이제는 모바일 게임은 임팩트가 없어요. 모바일 1등 해도요, 주가 안 올라갑니다. 요즘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리고 뭐 다시 무너지긴 했는데, 지금 NC 보세요. 계속 1등 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인정을 안 해줘요. 실적은 좋은데 PER이 되게 더 낮아요, 지금 게임주들이. 근데 문제가 밸류 평가를 표를 높게 안 쳐줍니다. 모바일 아무리 1등을 해도. 왜냐면 이제 모바일 그런 구조로는 성장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내수 시장 내에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땅 따먹기. 중국은 시장 열리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게임주를 볼 때는 이제는 콘솔 게임 보셔야 돼요. 오히려. 예, 뭐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들 있잖아요. 옛날에 콘솔 게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나와요. 12월에 크래프톤의 그
칼리스토인가요?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12월에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 맞아요. 그 게임이 그 나옵니다. 콘솔용으로 나오는데 아마 소니가 마케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못하던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기서 성과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퍼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또 사람들은 새로운 거에 열광을 해요. 이젠 콘솔 게임? 근데 콘솔 게임은 북미와 유럽은 콘솔 게임 시장이 커요. 맞죠. 엄청 큽니다. 그럼 여기 세계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작잖아요, 콘솔이. 그래서 정말 이제는 게임주들한테도 변곡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크래프톤이 만든 게임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막중한 인물 띄었어요. 약간 그 크래프톤 회사 자체를 넘어서 네, 이 게임 대한민국 전체. 게임 산업 왜냐하면 전체에 크래프톤 말고도 NC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 여러 업체들이 준비를 해요. 네오이즈도 있고. 그래서 그 출발점이 지금 크래프톤이니까. 그래서 게임주는 이제 12월에 그 게임이 정말 중요하다. 엔터주 관련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뭐 엔터주도 요즘 뉴스가 뭐 좀 많았죠. 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이수만님께서 물러나면서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요즘 주가 추이가 사실 엔터주가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좀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엔터주는 이런 지금 불확실성, 뭐 물가 상승, 뭐 금리 인상 이런 곳의 청정 지역이에요. 그런가요? 전혀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되게 독특한 비즈니스잖아요. 엔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P 곱하기 Q 마이너스 C로 이익 계산하잖아요. P는 단가, Q는 물량, C는 이제 비용이죠. 그 엔터주는 일단 P가요. P가 그냥 무한대예요, 사실은. 왜냐면 오빠 부대 때문에. 얼마든 사니까. 얼마든 사니까. 수용을 해요. BTS가 앨범을 비싸게 내놔도요, 다 사줘요. 내가 당장 맛있는 스테이크나 안 먹을게. 이번에 맛있는 뭐 고기 안 먹고 나 오빠들한테 투자할래. 그래서 앨범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거 빼고 남는 소득인데 여기서 유일한 청정지대가 엔터입니다. 앨범, 우리 오빠들 앨범, 콘서트 티켓 이거는 뭘 해도 양보를 못해요. 그래서 P가 이게 떨어질 수가 없고 계속 올라가요. 근데 P가 올라가면 사실은 Q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물량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Q가 같이 가요. 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신인 그룹들이 옛날에 몇 년 후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여자 아이돌들이 나오면 그냥 다 터져요. 뭐 이번에 뉴진스인가? 뉴진스 대박 나고 뭐 에스파는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막 거의 한 200만 장 가까이 판매를 하질 않나.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잖아요. Q가 같이 증가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가 침체를 보이건 금리 오르건 물가 오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C가 이제 비용인데 비용은 좀 오를 수는 있겠죠, 당연히. 인건비. 그렇지만 여기도 옛날처럼 비용이 안 올라가는 게 옛날엔 콘서트로 매출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럼 콘서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은. 근데 지금 나오는 매출의 대부분이 다 앨범 쪽이에요. 그래요? 앨범은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뭐 비용이 없어요. 그건 뭐 고정비네. 고정비니까. 그러니까 또 이 콘서트도 예전과 다르게 온라인으로도 재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유튜브 이런 거. 그러니까 비용이 예전처럼 크게 있는데 그리고 뭐 엔터 산업이 빚져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현금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지금. 유일한 리스크는 뭐냐면 일단 SM은 주주가치 훼손 아시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수만 회장이 이제 내가 뭐 양보하겠다, 뭐 물러나겠다, 뭐 이런다고 하니까 계약을 종료하겠다. 그게 되면서 SM도 한번 올라갔는데 그 주주가치 훼손만 이제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레벨업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엔터 산업의 제일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좀 저는 그거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멤버들이 사고를 안 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갑자기 터지면.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뭐 큰 리스크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저는 이제 엔터 지금 JYP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사고도 없지만 사업 다각화를 절대 안 해요. 엔터에 올인하는 회사가 JYP예요. 그러고 보니 YG는 뭐 식당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뭐 화장품도 하고 화장품도 광고도 하고 네.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별로 안 좋았어요, 다. 그죠? 근데 JYP는 그런 사업 안 하거든요. 엔터 사업 하나만 해. 그래서 저는 사업 다각화만 안 하고 사람의 이제 그런 인적 사고만 아니라면 엔터주는 계속 좋지 않을까. 다만 좀 주가가 싸진 않지만 어떨 때 사시면 되냐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안 빠졌잖아요. 어쩐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어떤 이제 증시의 리스크가 훼손되고 뭐 삼성전자 오르고 막 이런 급락주들이 한번 확 오르잖아요. 네. 그런 장이 또 오겠죠. 네. 그럴 땐 얘네가 빠져요. 아, 얘네가 오히려. 선택을 못 받아요. 왜냐면 잘 버텼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가 빠질 때 그때 들어가야죠. 지금 오히려 소외받을 당장 때. 들어가는 예, 거는 지금은 오히려 네. 견조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돌리면 얘네는 잘 안 갑니다, 사실. 아, 음식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음식료가 네. 오늘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아침에 네. 보니까. 그동안 안 당연하죠.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시장과 반대로 좀 이렇게 오히려 주가가 소외받을 때 그때 보자. 근데 비즈니스 모델로는 정말 뭐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엔터주를 더 공부한 게 이제 딸 때문인데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돌을. 어떤 그룹을? 좋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옛날에 뉴이스트란 그룹이 있었는데 네. 해체했어요. 해체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멤버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솔로인데 네. 그 친구가 아마 하이브 소속일 거예요. 오, 예,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네.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냐면 네. 앨범을 사는데 앨범 네. 단가 비싸더라고요. 뭐 근데 한 뉴이스트가 2만 원 앨범을 하지 않나요? 냈거든요. 18,000원, 2만 원 예, 하나요? 네. 같은 앨범인데 네. 5개로 이게 약간 종류를 달리해서 낸 거예요. 앨범 5개를. 그래요? 하나의 앨범은 똑같은데 들어간 건데. 들어있는 노래는 똑같은데. 네, 이제 약간 패키지가 달라요. 아. 근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5개 다 사달라.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 사진이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겠대요. 들어있는 사진이 달라요. 다 사줬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희 딸만 그러겠어요? 그렇구나. 하긴. 네. 그래서 앨범이 하나 나오는 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5장 사야 돼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아이폰 백날 잘 만들어봤자 이거 5개씩 사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진짜 그렇구나. 지구상에 웬만하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이런 케이팝은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쟁자가 없어요, 또.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죠. 옛날에는 되게 좀 인식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지금 요즘 많이 맞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요즘에는. 그리고 네. 어쨌든 BTS가 해외 시장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그룹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가 맞아요. 자동으로 또 되니까. 그 다른 키워드 2개로 사실 강달러랑 경기 침체 이제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조금 더 이제 하던 얘기와 좀 연관이 있는 게 이 경기 침체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뭐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고 있다. 이번에 애플은 아이폰 14 증상 계획을 철회했다. 뭐 이런 네.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게 아 이거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냐 이런 네네. 걱정들이 좀 녹아들고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도주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 좀 어느 정도 강도로 올 것 같고 뭐안 온다면 안 올 수도 있는 거겠죠. 좀 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은 뭐 지금 주식시장 보면요 이미 경기 침체 왔다고 봐야 돼요. 뭐 이미 다 반영을 했고 네. 코스피가 고점 대비 35%나 빠졌고 네. S&P 500 지수도 한 25% 이상 빠졌고 그 정도 이상 그 정도면 빠졌죠. 네. 보통 경기 침체 왔을 때 평균 28% 빠진대요. 아 그래요? 다 온 거죠 사실. 오 그러네요. 2% 피? 우리 한국은 더 오버한 거죠 사실. 네. 엄청 더 빠진 거고. 근데 우리 한국이 더 빠진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작년에 IPO가 너무 많았어요. 주식 공급이. 그래서 좀 더 빠진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아.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경기 침체 올 거 모르는 분 있나요? 이제 주식시장은 그쵸. 다 알고 네, 있죠. 다 어느 알죠. 정도 그 공포감을 느꼈고 금리가 너무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이 세게 올리면서 사람들이 소비 줄이기 시작했고 네, 네. 그러면서 실제 6월부터 반도체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네.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 침체 데이터가 우리 눈으로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와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이미 시장은 그 내년도의 침체까지 이미 선반영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항상 반발 앞서야 되잖아요. 반발 네. 앞서서 봐야 되니까 경기 침체가 과연 그러면 언제쯤 끝날 거냐 요거를 좀 보실 필요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경기 침체를 촉발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물가하고 금리거든요. 이것만 꺾여주면 돼요. 네. 근데 일단은 물가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예, 꺾였는데 지금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10월 13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또 나오잖아요. 네, 이게 나오죠. 진짜 중요하죠. 9월 CPI 예, 말씀하신 거죠? 네. 요게 지금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은 8.1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자리 7자만 보면 정말 좋죠. 시장 아마 환호할 거예요. 네. 7자를 보기 시작하면 아 진짜 꺾이는구나. 네. 그럼 강달러로 누그러지고 근데 또 예상보다 높으면 시장은 뭐 물론 이제 옛날만큼 충격은 안 받다 하더라도 그쵸. 네. 반등의 시간이 점점 더 지연되겠죠.
그래서 네. 일단 물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물가 상승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니까 연준은 지금은 계속 금리 올려요.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4.25까지 올릴 것 같고 네. 지금 예상은. 근데 만약에 물가가 훨씬 낮게 형성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낮아지겠지만 그렇겠죠. 현재로서는 4.25 정도, 내년에 4.5 네. 요 정도입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률 그 월 단위로 매월 평균이 지난 10년 동안 0.2%씩 매월 올랐대요. 그쵸. 10년 동안. 네. 그거 계산해 보면 내년 5월이면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4% 이하로 떨어져요. 왜 4% 이하가 중요하냐? 네. 기준금리가 4% 이상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네네. 긴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아. 굳이. 금리가 더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미 이제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를 이제 동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예상으로 내년 한 4, 5월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 부양하지 않을까? 네, 이런 그렇죠. 기대가 또 생기게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이미 시장은 좀 그걸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환율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뭐 하는 일이 기자 쪽이다 보니까 네.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야, 아, 환율 그죠. 더 오르냐? 근데 솔직히 저는 모른다고 대답하죠. 그죠. 알 수가 알 없으니까. 수가 없죠.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증시에도 환율이 주는 압박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강달러 현상, 환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내려갈까요, 환율이? 그러니까 결국 그냥 두 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 강달러가 발생했을까? 그 원인부터 찾으면 돼요. 그럼 결국엔 강달러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금리 세게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금리가 너무 세요. 그럼 이 금리 센 이유가 뭐죠? 물가죠. 고물가예요. 네. 그럼 결국 이게 완화되려면 물가부터 꺾여야죠. 미국의 물가가 꺾이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강달러는 해소돼요, 사실은. 모든 문제의 네. 시발점이 딱 거기죠. 네. 이게 근데 너무나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가 되니까 네. 강달러가 꺾이질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올해 연초만 해도 미국의 점도표 보면 네. 금리 아무리 높아도요 1%안 넘어갔어요. 네. 올해 맞아. 연초에 연초에는 그랬죠. 0.5인가 아마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4.4, 네. 4.2 찍었잖아요. 말도 안 돼. 그 얼마 전만 해도 6월만 해도 3%대였어요. 맞아요. 점도표가. 내년 최종 금리가 3.8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보이니까 당연히 긴축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러니 강달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물가 꺾이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꺾일 수 있는 건 일단 10월 13일 데이터 한번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당장 강달러가 해소되기는 사실상 어렵고 네. 물가를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하는 게 네, 네. 결국엔 강달러가 이 물가가 꺾인다고 보는 게 미국에서 이번에 물가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3분의 1이 주거비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죠. 렌트비 네. 이거 안 꺾이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의 이제 주택 지표도 매월 발표가 네, 네, 되는데 전월비 데이터가 미국 주택 가격이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월 네. 대비해서 마이너스 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보다는 맞아요. 올랐는데 네. 전월비가 꺾인 건 처음이래요. 10년 만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올라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월 대비해서는 꾸준히 오. 올랐어요. 아, 네, 전년 그렇구나. 동월비는 막 왔다 갔다 네. 했겠지만, 근데 그만큼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는 건데 전월 대비로도 꺾인 건 이유가 있어요. 네. 모기지 금리가 너무 그쵸. 올라갔어요. 한 7%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꺾이면요 주거비가 꺾여요 결국에. 시차가 좀 있지만. 그쵸, 그쵸. 그럼 이거는 이미 선행 대표가 나온 거죠. 사실상. 음. 그러면 미국 물가의 30%를 차지한 요게 꺾이기 시작할 거고. 유가도 이미 꺾였잖아요. 유가는 모든 많이 원자재, 꺾였죠. 에너지. 네. 그럼 이것도 한 30%잖아요. 네. 60% 정도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사실상. 그래서 결국 고물가는 시기의 문제다. 좀 꺾일 수 있다. 그래서 강달러도 이제 좀 피크아웃을 향해 가는 거 아닐까. 지금이 뭐 1,500원 갈 수도 있지만 네.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점점 피크아웃은 좀 다가오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못난이 국가들 네. 네. 문제가 좀 있어요. 유럽. 유럽. 여기가 네. 망가지니 네. 달러의 절반이 유로화잖아요. 그쵸. 거기에 네. 또 10% 추가 파운드와 파운드, 맞아. 60% 파운드까지. 엔화도 있잖아요. 엔화가 요즘 안 한 좋지 않나요? 20% 돼요. 네. 엔화 20% 추가하면 80%. 그러니까 달러의 80%인 네. 이 상대 통화가 네. 다 미친 듯이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니까. 그냥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네. 이러니 달러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얘네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변수가 네. 유럽은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연말까지. 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제발 이번에 좀 유럽이 더웠으면 좋겠어요. 따뜻해야 돼요. 네, 여기 너무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네. 오면 또 난리가 납니다. 아, 천연가스 지금 맞아요. 가뜩이나 많이 모아놨는데 네. 이게 춥잖아요. 네. 그럼 다 쓸 거 아니에요 또. 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날씨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요거 좀 하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유럽 경기가 망가지기 전에 어쨌든 지금 유럽이 지금 제일 문제가 에너지 문제니까 뭐가 됐건 간에 뭐 원전이 됐건 태양광이 됐건 상관없어요. 가동률을 막 어쨌든 올려줘야 돼요. 올려서 전력을 충분히 싸게 생산을 해야 된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이제 그거에서 결정되니까 유럽도 좀 잘 풀리길 기대하고. 근데 이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참 어렵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건 뭐 방법이 없고 그냥 기다려야죠. 뭐. 그리고 엔화는 그래도 조금 조짐이 보이는 게 엔화가 약세가 너무 심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엔화는 심했죠. 전 세계 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10년 국채 금리가 4% 넘었잖아요. 네. 일본 10년 국채 금리 얼마인 줄 아세요? 되게 싸다고만 알고 네, 있어요. 0.25. 0.25? 아직도 제로 금리. 왜냐면 YCC라고요. 막아요. 국채 금리 아, 튀잖아요. 네. 그 일본 정부가 사가지고 금리 떨어뜨려요. 그래요?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양적완화 막아놓고 매일 해요, 있는군요. 매일. 네. 그러니까 와. 금리 튀어 눌러 오. 이걸 합니다. 그래서 0.25 네. 이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오, 왜? 이거를 이제 오. YCC라는 용어를 써요, 사실. 네. 근데 이거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네. 이걸 그쵸, 그래야 없애면 엔화가 일본의 좀- 국채 금리가 튀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요. 근데 엔화 약세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엔화가 약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 정부도 너무 엔화가 약하니까 네. 무역 수지 적자 커진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일본 엔화는 더 약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더 나빠지면은 네. 계속 개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엔화는 어쨌든 더 나빠지기 힘들다. 다만 올라가려면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모르죠. 그건 또 그것도 알 수가 예. 없는 부분. 근데 적어도 일본은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죠? 그럼 유로만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가 좀 살아나고 에너지 문제가 좀 해결된다 그러면 결국엔 달러도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저라고 뭐 어떻게 제가 이걸 다 예측을 하겠어요. 네. 근데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두 가지 가지 변수. 조건 때문에 강해진 거고 강달러가 그럼 결국 매듭은 얘네가 또 반대로 그렇죠. 풀어주면 네. 풀리는 거죠. 우리가 환율을 볼 때 물론 그 숫자를 예측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네. 일이지만 적어도 이 환율이 오른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뭔지 알고 그건 있어야. 알아요. 근데 어느 알수 정도 이제 있을 수가 피크아웃은 있으니까. 좀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다 근본적인 건 어쨌든 좀 저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그 물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일단 인플레 완화가 더 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이 시장 상황에도 저희 방송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앤드류 기자였고요. 말씀에는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